물론 여기 와 계시는 토론자분께서는 각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준비한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분야별로 해서 정말 이것이 창의 도시로 가야 되는 조건일 것인가, 또 창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창의 도시가 된 서울이나 이천, 또 이 지방도시를 보면서 현재 문제점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제가 순서대로, 아까 소개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강원대표 우승호 교수님께서 우선 발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의가 좀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이제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의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창의센터라는 개념과 도시라는 개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얼마나 넓은 개념입니까? 근데 그 두 개념이 합쳐졌으니까 더 넓어졌겠죠. 하나가 남는 분야를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만큼 개념을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의 도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 고정된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보는 이 창의 도시라는 개념은 아까 이제 모두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분명히 이거는 다이버시티가 기반이 됩니다. 창의도시 원래 개념이 그렇게 넓지만 유네스코가 보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다이버시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산타페 사례도 나왔고 우리 서울 이천 사례도 나왔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창의도시 1호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창의도시 1호는 에딘버러죠. 에딘버러가 문학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일 먼저 지정이 됐죠. 이게 시작되자마자.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이 에딘버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창의도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문학도시로 지정되긴 했으나 지금은 우리도 금방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걸 알고 있듯이 하나의 공연 예술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메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지라는 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프린지는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것들이 사실 해마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10년, 20년을 거쳐가면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버시티라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역동성 개념하고 합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의도시 개념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걸 창의도시를 적용을 할 때 사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을 보면 대번에 어디 가서 회의 같은 거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랜드마크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랜드마크가 있어 우리 지역에 발전한다는 개념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창의도시의 개념과는 상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랜드마크라는 개념은 문화도시라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쪽에서 먼저 주창했던 이런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약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 창의도시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보다는 실제로 인력, 인간,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창의성을 두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적인 조류가 이제 점점 재정적으로 지자체들이 빠듯해지면서 창의도시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에딘버러처럼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사람들을 모으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도시의 어떤 활동성이나 역동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인덱스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유네스코도 제 추측에는 창의도시라는 것들을 만들어놨지만 지금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장면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도시 개념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초기에 장애되어 설정이었던 것과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좀 고유성을 염두에 뒀다가 점점 더 이런 복합성, 다이버시티, 새로운 것과 옛것의 결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창의도시, 지자체에서 창의도시를 할 때도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전택수 상총장님께서 전주 사례를 드셨는데 예를 들면 전주가 전주 비빔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랜드마크 개념으로 생각하면 전주 비빔밥을 어떻게 막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특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되어가지고 그 핵심적인 개념들이 사실 다른 음식 문화나 다른 지역의 문화들하고 어떻게 결합되느냐, 그래서 그 다양성이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발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창의도시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서스테이너빌리티, 도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또 도시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도시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가고 그 개념이 변화되어가는 과정들도 우리의 조건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박원식 교수님이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한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사실 케이스들을 모아서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유네스코와 같이 서로 상호 소통하고, 그러면서 창의도시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가서 실제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가라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어떤 브랜드를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케이스들을 서로서로 지식 공유하고 하면서 이게 결합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창의도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개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역시 그 다양성과 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창의도시 갖다가 좀 추가되지 않느냐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황부영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그 창의도시에 꼭 필요한 어떤 좀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창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천 또 앞으로 그 향후 그 지방 도시도 이런 그 창의 도시로 대에 들어와서 그 독창성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질문이 길어요? 조금 맥락을 좀 상업적인 브랜드나 마케팅 전략 관점을 돌려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략 포럼인데요. 오늘 논의되고 토의되고 앞으로 또 계속 참석해야 할 얘기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라는 흔히 말하는 도구적 이상의 관점의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본 김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해봐야 좀 이거 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민혁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했듯이 지금 서울시, 이천시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거 하는 것이 도시 브랜딩 관점에서 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 서울을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브랜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브랜딩하는 그런 그 이유는 뭐냐? 서울에 사는 시민 그리고 뭐 방문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 과실을 브랜딩의 과실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철저히 상업적인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브랜드 보증 효과는 이미 가져온 거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되면 그 문화유산의 실제 가치도 물론 좋겠습니다. 만큼보다 훨씬 더 좋게 지갑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보증 브랜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 유네스코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네스코의 보증 브랜드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두 번째, 다른 창의도시와의 네트워킹 관점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 창의도시에 가입하려는 도시들과 서울이 어떤 큰형으로 사는 것도 로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서울에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외국 사람들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이 최소한 이런 반열의 도시다라는 지각, 퍼셉션을 명확히 주기 위해서는 공동 마케팅 형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다른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이 공동 마케팅 형태가 필요하다. 그 목적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최근 들어 이렇게 브랜딩을 잘했지만 같이 어떤 마케팅하는 그 다른 창의도시가 이 정도 반열 있는 도시구나라는 명확한 기준의 도시를 선정해서 공동 마케팅하는 게 유효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왜 하느냐를 푸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하나만 잔소리 더 올리면 도시 브랜딩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볼 때
여러 가지 물론 논의되어 있겠습니다만 브랜딩 혹은 브랜드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서울이라는 도시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울하면 그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혹은 단어나 짧은 문장이 떠오를까라는 브랜드,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뭐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깊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떠올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디자인인 것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그것이 공유돼야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또 하나 맥락 효과가 발생해서 단순히 이거 디자인이 참 보기 좋다라든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목표를, 이런 연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맥락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브랜딩하면서 했던 수없이 많은 디자인적인 노력이 하나하나 각계 이쁘다, 멋있다 차원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술적으로는 유네스코의 보증 브랜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하나 하고요. 네트워킹하는 다른 창의 도시와의 그 네트워킹은 공동 마케팅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하면 서울 시민이나 방문한 사람에게 명확히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냐라는 아이덴티티를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되어야 지금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펼쳐지는 이런 디자인 노력이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너무 길게 드렸는데 혹시 그 마음에 준비해 보시는 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창의 도시여야 되느냐, 왜 하야 되느냐, 역시 그 도시 브랜딩에서 답이 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미 서울시나 인천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이미 등록됐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 가치가 있고 보증받은 거니까 이걸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기타 타도시와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순서를 바꾸면서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 김영석 의원님의 또 이런 어떻게 하면 창의 도시를 갖다가 좀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창의는 창조이고 또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판은 큰 것이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이 디자인에 중점을 두면서 통합하고 비우고 또 더불어 하는 디자인을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작은 간판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서 좀 자각을 하시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디자인으로 촉발된 이런 창의가 만들어내는 발상 전환이 이제는 비디자인적 부분에서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쪽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물질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물질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복지는 대도시에서는 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는 물고기뿐 아니라 낚싯대, 또 어쩌면 또 낚시하겠다는 의지까지를 갖다가 가져다주는 복지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플러스 통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약 100가구 정도가 시범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한 달에 5만원에서 한 20만원을 갖다 내면은 그분들이 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시나 지원기관이 갖다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2천만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00가구가 시범 실시했는데요. 98%가 완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목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의지까지를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나래 통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플러스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3,000가구가 좀 넘고 있습니다. 또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 그러면 좀 상상되는 단어가 보상, 어쩌면 또 여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문학을 갖다가 노숙인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이수하신 노숙인들 중에서 47%, 50% 가까운 분들이 삶에 대해서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전환이 가져다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근선 자문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에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듯이 디자인이 고리가 된 우리의 창의는 사람 중심 그리고 배려 중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여주는 위주의 전시 위주의 창의 도시에는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와 그리고 그 정책을 지켜보고 또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창의 도시 이 개념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 도시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마다 또 학교마다 어떤 정책 또 어떤 행사 이런 디자인과 창의와 관련된 이런 정책과 행사를 준비하실 때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또 산타페 부시장님과의 그 대담을 제가 추진을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데스크에서 많은 주문을 합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좀 쉽게 써봐라. 알아듣게 써야 된다.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취재하고 쓰는 기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에게 이 개념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분들 지적대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야 그거 전시행정 아니야? 또 오세훈 지적사업 아니야?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금방 먹게 됩니다. 뭔지 정확히 개념을 잡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아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일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뭔지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홍문선 자문관께서 아까 파워포인트로 소개한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시설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업 중에 이런 걸 하나 꼽아보고 싶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제가 있죠. 그리고 청계천 보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긴 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게 뭐 하는 사업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과 한강 르네상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단어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만이라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강변 공연장 사업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강변 공연장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뭐 강의 정책을 이용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을 뭐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르네상스는 그렇지가 않죠. 저는 한강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너무 많은 걸 담으려는 욕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홍준호 디자인 자문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디자인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사업은 그동안 많은 걸 담고 있던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 그 자체에도 그런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작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내용, 그런 제목으로 조금 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많은 걸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용어를
조금 더 쉽게 개발하는 데도 역점을 좀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 용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시민들이 르네상스는 뭔가, DDP는 뭔가. 일단은 그 언론을 책임지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보다 시민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 매개체를 좀 더 개발하는 것이 그동안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런 결과가 보다 시민한테 알려졌을 때 그것이 더 효과 있는 하나의 그 창의적인 그 도시 그 바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김효정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께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야 될까요? 예, 항상 마지막이면 앞서서 많은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들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 창조도시를 진행하면서 지금 많은 도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창의도시 거의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어떤 그 하나의 발전 모델인 것양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 많이들 따라하고 주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도시들이 그 무표정한 회색에 다 색을 입힌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장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한편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정책들을 가져간다라고 또 반대되는 입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우리 도시들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난사파라는 너무 혼잡스럽다, 무분별하다, 차별하다, 뭔가 좀 폐쇄이다. 라고 그리고 어디 가나 다 똑같다.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도시의 모습이 또 다른 획일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의도시가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유네스코가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서로 공유하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진정성을 가장 잘 보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보다도 더 유니버셜, 글로벌,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똑같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 행정당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창의도시, 창조도시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디자인이다,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저 자신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너는 창의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뒤엎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강요되는 느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공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많은 발표자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시한 백성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시민들에게 이것이 더 좋은 디자인이다, 더 좋은 도시 모습이다, 우리의 어떤 그 생활 환경을 바꾸는 어떤 크다란 어떤 변혁이다 라고 그 생각들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요즘 요 일주일 내내 인터넷에서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어떤 일련의 사태를 보자라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떤 기준을 벗어난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게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과 제작자가 생각했던 부분이 입지를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공감을 하지 못한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반발심이 큰 거와 마찬가지로 창의도시 어떤 정책들도 똑같이 실행하는 공급자와 받아들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불협화음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객이 전도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장애도시, 장도시에 나가야 되는 발전 방향이 브랜딩을 해서 대외적인 어떤 인지도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아까 배려해야 되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 대한 배려가 이 장애도시의 개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살면서 내 생각과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내가 인간답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위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 포장되어 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또한 장도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오인우 교수님께서 포장된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도도시란 옷으로 우리 도시들이 정말 좋은 도시, 내가 정말 살고 편하고 계속 살고 싶은 어떤 도시의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실 교수님께서 한국 장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혹시 그 모임이, 그 협의체가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한 스타디 그룹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장조도시가 몇 개가 만들어져야만 만족할까. 이것 또한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 우리가 장조도시를 원하고 장애도시를 원한다라면 우리만의 우리 색깔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어떤 도시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 모델이라든지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내 힘을 갖기 위해서 어딘가에 인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행위들과 활동들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들 그리고 장조도시, 장애도시를 가지고 오는 순기능들을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감에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조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스터디 그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우리가 피해가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이런 창조 도시 문화를 갖다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5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창의도시를 만들어야 되는가 역시 사람이 중심이고요. 사람이 중심이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을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창의도시를 만들기에는 기본적인 철학을 우리가 앞으로 꼭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도시 디자인, 여기서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체계가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디자인이 깊숙이 접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재까지 이런 세션 2, 3을 통해서 쭉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서울시 문화관광기자본부의 정경원 본부장님께서 이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정리 말씀과 피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마련한 이 포럼이 나름대로 생산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전택수 사무총장, 또 레베카 비추버거 씨를 모시고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택수 사무총장 굉장히 바쁜 그 해외 일정으로 감기까지 걸려서 조금 발표해 주셨고, 또 레베카 경우는 그저께 왔죠. 그저께 와서 하루 어저께 면담하고 그리고 오늘 떠났거든요. 아까 사실 참 굉장히 짧은 일정에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이천시가 자연스럽게 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그 시스터 도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두 도시가 다 같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천시를 모셔서 저희와 같이 많은 의견도 나누고, 또 레베카 씨가 대표하는 그 산타페는 같은 그 공예 부문에서 뽑힌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인 협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해서 별도의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이천시와 함께 같이 시스터 도시로서 세계 무대에 같이 서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인욱 또 박은실 교수께서 또 아주 좋은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김영석 의원님, 이동영 기자님, 홍배영 대표님, 또 유승호 교수님, 유효정 박사님께서도 정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코멘트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저희가 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를 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시민을 배려하는 이 도시의 입장에서, 또 도시의 그 브랜딩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또 입장에서 모든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시티 뭐 이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크리에이티브 시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할 때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시티를 번역해서 창조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창의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을 시켰는데요. 거기에는 깊은 그 저희 나름대로의 고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크리에이티브 시티를 창조도시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글에서 창조와 창의는 대단히 그 큰 그 의미의 갭이 있습니다. 창조 그러면 이건 다분히 결과지향적이고요. 창의 그러면 과정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창조도시라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과정을 더 중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훌륭한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점에서 창의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에서 창조, 창의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아까 말씀 나온 중에 뭐 랜드마크 하나 잘 만들어서 우리 창조도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환골 탈퇴한다는 의미의 프로세스의 중심을 둔 그런 그 디자인 창의 도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름대로 조금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서미트를 개최합니다. 서미트는 문자 그대로 시장들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도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서울시는 작년 7월에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마치도 무슨 대표가 됐냐, 네트워크 서밋을 호스트하겠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진행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게 작년 12월 달 선전에서 왔습니다. 선전에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 네트워크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서 저희가 그런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멜보른이 그런 행사를 하기로 했으나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서울이 어부지리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맨 막내인 서울한테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전령에 저희한테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잡아서, 그래서 와서 이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치적을 알리고 이런 운명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서밋은, 11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밋은 그야말로 아까 박은실 교수가 얘기하신 서울 이니시에이티브스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데, 마침 또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힘이 좀
또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그 토론자들께서 용어가 어렵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강변, 한강변, 공원화 사업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일이고 그래서요 그냥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거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틈틈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소통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좀 그게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영 대표님 말씀하신 서울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저희한테도 많은 좀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효정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 경계해야 될 부분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부분은 조금 아픈 것도 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사실 시의회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한나라당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또 저희 문화관광대사의 본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는데요. 오늘 또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별도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승호 박사님 또 이동영 기자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특히 이 기자님께서는 어저께 산타페 시장과 시장님의 인터뷰를 잘 정리해 주셔서 결국 이런 모든 노력이 또 여러분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한데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그런 포럼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